만일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얻으려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 돈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부자들을 연구하여 수입을 늘리는 방법만을 배우려는 사람은 연기의 기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짐 캐리를 연구하는 지망생과 같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존경받는 유대교 랍비 다니엘 라피는 부의 바이블에서 부의 비밀을 10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돈이란 과연 무엇인지 8장 돈의 개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지갑을 열어 그 속에 든 돈을 보라.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려고 해보라. 손때 묻은 녹색 종이들과 다양한 크기의 동그란 금속들. 이것이 돈일까? 잠깐, 접혀있는 저 종이는 뭘까? 아, 그렇다. 누군가가 준 40달러짜리 수표. 그것도 돈임에 틀림없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뒷면에 가느다란 갈색 선이 그어진 저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카드들은 뭘까? 그것들도 돈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돈이란 자성을 띤 선에 들어있는 철 산화물 분자의 특정한 배치란 말인가? 매달 은행 명세서를 읽다 보면 돈이란 금융기관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찍힌 1과 0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모양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회사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회사가 망하면 우리의 예쁜 주식은 몇 개의 중고 책상과 낡은 음료수 자판기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이 될 뿐이다.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자, 좋다. 색깔 있는 종이와 철 산화물 분자, 그리고 주식은 실제 돈이 아니라 단지 돈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돈은 정말로 나이고 당신의 돈은 정말로 당신이다. 당신은 돈보다는 인생에 더 비중을 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돈과 인생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당신의 은행 잔고는 당신의 남은 인생과 분리될 수 없으며 남은 인생의 한 함수이다. 선구적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자아는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즉 자신의 몸과 영혼의 힘뿐 아니라 옷과 집, 아내와 아이들, 어른들과 친구들, 명성과 일, 땅과 밭, 그리고 요트와 은행 계좌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늘어나고 번성하면 승리의 기분이 들고 시들하고 없어지면 내버려진 느낌이 든다. 개별적으로는 그 정도가 반드시 같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똑같다. 돈은 인간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수량화한 것이다. 내 돈이 곧 나라는 생각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야곱 족장이 어느 신비한 존재와 필사적인 씨름 대결을 펼친 성경 이야기에 탈무드가 살을 덧붙임으로써 넌지시 언급되고 있다. 야곱은 소원하게 지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러 가는 길에 희한하게도 어떤 강을 건너 돌아왔다. 동이 틀 때까지 막강한 적과 싸우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 탈무드에 따르면 야곱이 그와 같은 충돌을 무릅쓴 까닭은 뒤에 남겨둔 재산의 일부를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몸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옛 현인들은 말한다. 이 야릇한 말이 사실은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유대인 사업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말이다. 돈은 인간이 지금까지 발명한 방법 가운데
창조적인 에너지를 수량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시간, 존엄성, 기술, 건강, 경험, 그리고 인내심을 측정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탈무드가 말하려는 바는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몸뚱어리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몸과 창조적인 에너지의 결합이며 그 에너지의 일부가 돈으로 추출된다. 현명한 사람은 손과 발, 눈과 귀의 총 질량 이상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소중히 여긴다. 사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자아의 전체성이다.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만 내 돈과 자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돈은 신뢰의 징표이다. 돈은 정부만이 아니라 거의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집 지붕을 수리해 주었을 때 그 대가로 수표를 써준다면 우리는 방금 돈을 만든 것이다. 지붕 수리공은 수표를 받아 트럭을 타고 떠나기 전에 우리의 은행 계좌에 그 수표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혹은 그런 은행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지붕 수리공이 수표를 받아들인 까닭은 우리가 불량 수표를 써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신뢰했다. 마찬가지로 지붕 수리공이 자녀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수업료로 그 수표를 배서해 줄 수도 있다. 뒤이어 그녀가 제3자에게 그 수표를 지불하고 그가 마침내 은행에 청구하여 그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는 동안 그 수표는 마치 평범한 돈처럼 돌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당사자는 수표 뒤에 적힌 사람, 즉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 해서 나의 신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했고 그것이 수표와 돈의 진정한 본질이다. 사람들이 부채 상환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통화를 무시하는 것도 당연하다. 2001년 말 아르헨티나는 채권국들에게 1,3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은행이나 기업 혹은 개인이 다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를 받아들이려면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이웃 가게에 불량 수표를 써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 가게의 출납원들이 현금 출납기 옆에 그 수표 발행인의 이름을 써놓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그의 수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미국 달러는 자국 통화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일일 거래를 위해 선택한 통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한때 페소화가 휘청거려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 대출금과 기타 장기적인 상업 계약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인들이 자국의 통화를 찍어내고 통제하는 이들에 대해 안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달러라는 말 자체가 통화의 윤리적 역할을 일깨워준다. 이 말은 골짜기를 뜻하는 독일어 탈에서 나왔다. 16세기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어떤 부자 백작은 자신이 사는 골짜기에 오래된 은광산 근처에서 은으로 된 동전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동전들은 골짜기 동전 혹은 탈러스로 알려졌다. 그 독일 귀족이 동전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은의 무게와 순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오차를 유지한 덕택에 그가 만든 돈은 점점 더 명성을 키워갔고 믿음직한 교환의 매개체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탈러스가 유럽 전역에 퍼짐에 따라 각 나라에서 그 발음이 조금씩 달라졌고 네덜란드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동전을 찍어서 다알더스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달러스로 불렀다. 탈러스의 교훈은 아직도 유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의 속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그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돈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한 두 유대인 사업가 로버트 레비탄과 찰스 코엔은 각각 플루즈닷컴과 빈즈닷컴의 대표이사들이었다. 이 두 회사는 2001년 중반에 사업을 접을 때까지 각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화를 만들고자 시도했었다. 사람들은 플루즈라 불리는 플루즈닷컴의 통화를 사서 플루즈를 받는 소매점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상품과 교환할 수 있었다. 역시 일정한 사이트에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빈즈는 mp3.com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돈이나 시간을 들이면 얻을 수 있었다. 이 두 회사는 결국 무너졌지만 일정한 형태를 가진 인터넷 통화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상당하며 그것의 운반 역할은 노하우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얻고 있는 전통적인 기관들이 맡게 될 것이다. 신뢰 체계가 존재하는 한 거의 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다.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은 플루즈나 빈즈 혹은 수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달러도 받지 않을 것이다. 플루즈가 됐든 빈즈가 됐든 아니면 수표가 됐든 모든 개인 통화의 문제는 발행자의 신뢰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예컨대 우리가 존스 씨라는 막대한 재정 자원과 무한한 정직성을 가진 사람에게 자산을 팔려던 중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알바니아의 어느 구석진 곳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써주거나 칵테일 냅킨 위에 차용 증서를 휘갈겨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심부름꾼을 통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 통화의 한 예가 된다. 이 세 가지를 각각의 결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채권자가 존스 씨의 평판을 알고 있다면 어느 결제 형태라도 수용할 것이다. 문제는 신뢰와 평판이다. 약속을 내건 사람의 정직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터넷은 사람들의 정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진화했다. 아마존닷컴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헌책을 사든 혹은 이베이닷컴에서 공급업자로부터 새로 나온 러닝머신을 사던 사람들은 공급업자와 그 거래의 만족도에 대해 등급을 매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매겨진 등급은 인터넷상에서 그 상인에 대한 연구 기록의 일부가 되고 그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조그만 마을에서 정직한 사업으로 평판을 쌓는 모습을 전자적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돈은 실체가 없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예전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자크 네서가 도무지 실체가 없는 두 개의 이름, 제규어와 볼보에 대해 지급한 90억 달러를 들 수 있다. 브랜드 네임 두 개가 90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맞다. 잉글랜드나 스웨덴에서 디트로이트로 옮겨진 공장은 없었다. 쌓여있던 자동차 재고가 대서양을 건너오지도 않았다. 제규어와 볼보, 두 브랜드를 소유한 이들은 브랜드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제 사무실로 수표를 보내십시오. 라는 주문을 읊었다. 만일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이 거래가 완료되기 바로 전날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 네임의 가치는 수년 동안 쌓아온 명성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제규어는 성능을, 볼보는 안전을 뜻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이름들은 가치를 잃은 셈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가끔은 코카콜라 같은 주식들이 40배 이상의 수익과 엄청난 프리미엄에 팔리면서 가치를 보장받는 것은 왜일까? 돈이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의 가치는 공장과 자동 주입 설비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훨씬 더 수량화가 어려운 회사 경영진의 정직성과 브랜드 인지도에도 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예들은 보이지 않는 연계성의 틀 없이는 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데 그 의도가 있다. 돈에 대한 간결한 정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오도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길고 맛있는 노란 과일을 가리키며 바나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추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학대받은 아이에게 가르쳐 보라. 최상의 환경이 주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슬픈 아이도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의미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을 가리키며 종이 또는 둥근 금속이라고 말하면 요점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는 돈이라는 강력한 추상의 생각을 몰두하기 위해서이다. 돈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돈이란 인간관계의 힘을 가리키는 은유이다. 늪이나 숲과는 달리 돈은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돈이란 청구와 약속의 결합체이다. 돈은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그물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느슨하지만 하나로 묶어낼 때 유효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가치, 어떤 것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나? 현재 볼보 S80 세단의 가치는 얼마일까? 글쎄, 시카고 중개상의 전시장에 있는 볼보의 유리창 스티커에는 제조업체가 제시한 소매 가격 42,150달러가 찍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게 그 자동차의 가치일까? 만일 중개상이 여러 번의 흥정 끝에 한 고객으로 하여금 39,850달러의 자동차를 몰고 가게 한다면 그게 그 자동차의 진짜 가치일까? 그렇다면 흥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자동차를 42,150달러를 다 받고 팔았다면 새로 나온 볼보 S80의 가치가 오른 것일까? 객관적 가치. 무슨 물건이든 그것의 객관적인 가치를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거기에 부여한 가치의 총합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수고스럽게 교환할 까닭이 있을까? 볼보의 가치는 정해지기 어려울지 몰라도 다행히 그 무게는 그렇지 않다. 볼보의 무게는 시카고에서 재든 정글에서 재든 항상 똑같다. 길이와 색깔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치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델의 볼보를 싱가포르 동쪽으로 약 1600km쯤 떨어진 보르네오의 산악 정글의 낙하산으로 떨어뜨린다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 길도 없고 기름도 없는 땅에서 약 1600kg이 나가는 그 금속의 가치는 크지 않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선물과 마주친 원시 부족민이 그것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집이나 요새로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를 설득하여 자동차와 바꾸려면 무엇을 줘야 할까? 나는 그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다. 고구마 7개면 될까?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은 그다지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페르시아만에 끌고 와 바레인의 건조한 부두에서 녹인다면 상당한 값어치를 갖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백만 갤런의 신선한 물은 그린랜드에서보다
훨씬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란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일인데 왜 이런 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기 존재 속으로 흡수해야 한다. 가치는 여느 측정치와는 다르다. 나는 오래된 유리 항아리를 보면 그 무게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저울이다. 만일 자가 있으면 높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부피를 재는 데에도 그리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한 값들은 그 항아리를 어디로 옮기더라도 유효하며 그것을 지구 위 어디에 두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유리 항아리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시장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인간 구조물 외에는 그 가치를 측정할 방도가 없다. 혹시 그 항아리를 만든 사람이 태평양 북서 지역의 혁신적 유리 예술가로 유명한 데일 치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을 담는 실용적인 가치만 이용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면 예술적 가치가 꽤 작을 것이다. 더 크거나 더 단단한 항아리를 발견하면 그 항아리를 내던질지도 모른다. 반면에 그것은 미술품 수집가에게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애정의 징표로 받은 미술품 수집가에게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길이나 높이 혹은 부피와 같은 물체의 물리적 특성들과는 달리 가치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특성 혹은 정신적인 특성에 가까워서 다른 인간들과의 전후 관계 속에서만 판단될 수 있다. 가끔 신기한 것은 물체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물리적 관찰이 가능한 측정치는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곡물 바지선의 가치가 오른 까닭이 바지선에 가득 차 있는 50톤의 밀을 더 실었기 때문이라면 바지선의 값어치가 더 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거기에는 신기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밀을 실은 그 바지선의 가치가 증가한 원인이 그것을 구입한 상인이 우연히 곡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떤 지역을 알게 된 데 있다면 그 거래에는 마술이나 속임수의 냄새가 풍긴다. 상인이 그렇게나 자주 질투와 증오 섞인 시선을 받는 까닭은 부분적으로 이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어떤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감정이 들어있었다. 어떻든 이 졸부계층이 감히 귀족들과 놀아났던 근거는 그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모은 데 있었다. 런던 정경대학 교수였던 20세기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다. 가치는 사람과 무관한 사물 자체의 속성이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한 사물의 이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더 나은 기회를 얻게 해주는 사물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한 측면이다. 알겠는가? 내가 소유한 물건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그것과 바꾸려 하는지 알아낸 후에야 알 수 있다. 외진 시골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가구를 사다가 도시에 있는 내 골동품 가게에서 되팔면 이익이 나는 까닭이 그것이다. 농부는 물건을 전부 트럭에 싣고 직접 도시로 가더라도 무엇을 팔 수 있고 무엇을 도로 가지고 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그럴 바에는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할 것이다. 하이에크보다 100년 앞서 비엔나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칼 맹거는 가치란 낭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삶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의 중요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가치란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다. 하지만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거래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물건이나 상품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모두 똑같다고 해보자. 우리 중에서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할까? 전체의 요지는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사물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유대 전통은 소유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랍비 이삭은 다음과 같은 훈계를 통해 2000년 전보다 더 이전에 이미 개인 소유물과 거래 재고 구분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다. 사람은 재산을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3분의 1은 땅, 3분의 1은 물건, 그리고 3분의 1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돈. 이것은 오늘날에도 좋은 충고가 된다. 첫째, 부동산의 소유는 현명한 경제적 조치일 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한 씨는 사람을 더 만들지 땅을 더 만들지는 않으신다. 결과적으로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주인에게 운명의 목적에 대한 의미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랍비 이삭의 충고는 가게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컨대 평범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 지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팔거나 거래할 수 있는 동산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건전한 행동이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된 빅토리아 시대의 입상이나 오래된 총, 골동품 가구 혹은 거의 무엇에 대해서든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 수입을 늘린다. 그들은 이런 물건들을 중고품 판매처에서 사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여 인터넷이나 시장, 그리고 벼룩시장에서 판다. 이렇게 거래 가능한 물건을 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가능성과 자신이 비즈니스 종사자임을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꽤 동떨어져 있다. 취미로 시작하여 여가 시간을 이용하는 이런 종류의 거래 활동은 흔히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위대한 인터넷 성공담 중에는 이베이닷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업 계획은 단순히 전자행상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그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마을을 통과하는 옛 행상인의 역할을 생각해보라. 그는 어느 가족으로부터 수년 동안 지하실에 처박아 두고 쓰지 않았던 낡은 탁자 하나를 산다. 그 가족에게 그것은 쓰레기나 다름없으므로 그들은 행상인이 제안하는 10달러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행상인은 나중에 그 가구를 딱 그만한 크기의 탁자를 필요로 하고 세월의 흔적인 긁힌 자국에는 신경 쓰지 않는 다른 가족에게 판다. 그들은 새 탁자를 사는데 60달러를 들이지 않고 이것을 20달러에 얻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이 한 사람의 행상인이 지나가면서 마을에 가져다 준 가치를 계산해보라. 첫 번째 가족은 이제 예전보다 10달러 더 부유해졌다. 두 번째 가족은 은행 계좌에 있는 40달러를 더 이상 세탁자를 얻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 행상인은 예전에 없었던 10달러가 생겼다. 그 행상인은 거래 하나를 성사시킨 것만으로 그 마을 전체에 합계 60달러의 부를 증가시켰다. 이제 이베이가 성사시키는 수많은 거래들에 이 효과를 곱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성공을 거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유대 전통은 돈의 이동을 지지한다. 돈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며
부의 추가적인 창출을 돕는다. 사람들이 경제를 염려하여 돈을 매트리스 속에 넣어 보관한다면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불황을 겪거나 악화된다. 히브리어에서 돈을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주즈가 있는데 이것은 움직인다는 뜻이다. 돈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내가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해 하게끔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모두를 위해 가치를 늘릴 수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루바비치 하바드 운동의 지도자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라비 메나헴 멘델 슈니어스는 돈의 비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운 좋게도 1974년에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이 문제들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행위의 일부로서 1달러짜리 지폐를 나눠주는 습관이 있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기업가 중에는 자신의 성공을 그 루바비치 랍비와 그의 1달러짜리 지폐 덕으로 돌리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랍비는 1983년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재능과 자원과 기회를 서로 다르게 타고났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특권에 보답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쓰이는 돈은 이런 차이들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정보와 재능과 수고를 상품으로 전환시켜 쉽게 거래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추출 장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나라들 사이를 관용과 협력으로 이어주며 자원을 공통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돈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제 사례가 있다. 1995년 12월 야외용 의류에 사용되는 폴라텍 섬유를 생산하는 매사추세츠 공장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을 때 70세의 아론 퓨어스타인은 3억 달러의 보험금을 챙겨서 사업을 그만두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고 있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그대로 주면서 공장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정통파 유대인인 퓨어스타인은 새 공장의 완공식에서 다음과 같은 히브리어 기도를 드렸다. 몰덴 밀즈와 그 직원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위대한 우주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지은 공장이 그들의 생명과 영혼이라고? 그렇다. 아론 퓨어스타인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 생활비를 버는 일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에 밀접하게 얽혀 있다. 돈이 핵심이다. 부를 창출하려는 이 고귀한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자신의 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랑과 마찬가지로 돈도 전적으로 소유하겠다는 욕심을 버릴 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다. 돈과 사랑은 집착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돈에 있어서는 손쉬운 해결책이 존재한다. 정기적인 기부 행위를 통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의식을 행하라. 만일 기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만들어내야 했을 것이다. 꽃을 가꾸는데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부를 창출하는 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과거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새 페이지를 열어 신뢰성을 높여라. 화폐제도와 성공적인 부의 창출에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약속하라는 선조들의 말씀에 나오는 랍비 힐렐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충고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라. 그러면 그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 영향력을 강화하는 무대가 열린다. 예를 들면 언제나 24시간 안에 전화 회신을 준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라. 가족과 동료들의 질문과 요청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하라. 간혹 어떤 요청에 대해 간단히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게 대답함으로써 불편한 반목을 미루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가족이나 동료들이 그처럼 망설이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동의나 양보를 의미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명확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면 뜻밖에도 교활하고 못 믿어온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기 눈에 자신이 믿음직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하려면 정말로 믿음이 갈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매우 유용한 기술인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워라. 적어도 재무제표에 대해 더욱 익숙해져라. 10계명 계획에서 이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지 마라. 이 중요한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시간관리 계획에서 몇 개월간의 시간을 진지하게 배분하라. 당장 회계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단계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 중요한 기술을 터득하면 자기 자신을 성공적인 비즈니스 종사자로 시각화하는 길이 열린다. 일단 선택한 책의 내용을 공부하고 연습했다면 몇몇 주식회사들의 연례보고서를 구하라.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라면 더 흥미롭겠지만 어느 회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주식회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게 되어 있는 현금 흐름 보고서를 확실히 챙겨서 이해하라. 보고서를 살필 때는 천천히 각 단계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라.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개념만 잡으면 간단한 산수에 불과하다.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라. 혹시 필요하다면 지역대학에 있는 야간 회계 강좌에 등록하라. 3. 개인적인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기록하라. 커다란 회계법인 보고서 수준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연도별, 월별 예산서와 현금 흐름 보고서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인투이트사의 퀴큰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머니 같은 주요 개인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확한 회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돈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것이 그 방법이다.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할 방법이 없다면 개선된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숫자들을 매달 살펴라. 4. 재화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 영역을 찾아라. 내가 한때 알고 지냈던 한 치과 의사는 서너 해 동안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의술을 팔았다. 그는 그 와중에 자신의 재주를 이용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랐다. 불운하게도 그가 방문한 대부분의 외딴 섬들은 그의 첨단 기구와 장비들을 돌릴 만한 전기가 부족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그의 전문 분야인 미백 치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에게 또 다른 기술이 있음을 알았는데 그 기술은 그가 자주 들렀던 야자나무들에 둘러싸인 보트 정박지에서 훨씬 유용한 기술이었다. 그는 취미로 배웠던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동료 뱃사람들에게 수중 수리를 해주고 잃어버린 닻을 도로 찾아주었다. 시애틀의 집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이 아무런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것이었다. 남태평양의 섬들에서는 치과 의사 면허증이 쓸모가 없었다.
나의 상품을 최고로 쳐줄 사람들을 찾으면 내가 가진 기술과 적성, 그리고 경험도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